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JTBC 토론회에서 벌어졌던 동성애 공방이 어제 하루 계속 이슈가 됐습니다. 애초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이슈를 제기했고 그 이슈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득이 될 것인가 하는 선거공학적 계산과는 무관하게 이 이슈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등장했다는 자체는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대선 당락을 가르는 키워드는 수십 년째 지역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에서 겨우 두 개의 키워드가 수십 년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왔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동성애 이슈는 이미 수십 년간 논쟁되어 왔던 서구사회조차 여전히 가장 첨예한 쟁점 사안일 정도로 복합적인 이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종교와 상식, 인권과 법, 그리고 혐오와 사회적 감수성의 관점에서 다음 대선에서도 이 이슈가 계속 등장해 논쟁되어지길 개인적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 사회의 집단적 성숙도는 얼마나 다양한 이슈가 얼마나 폭넓고 진지하게 논쟁되어지는가에 달려있으니까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주한미군이 운영할 사드 장비가 어제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반입됐습니다. 대선 전에 배치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군도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만약에 1주 후에 2주 후에 배치될 거였다면 이렇게 설명 안 했겠죠. 예. 군도 다음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안보보좌관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음 대통령과 얘기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사안이 이 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바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미국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강력히 요청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심이 드는데 다음 정부에서 이제 철저히 따져야죠. 누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후보들은 당연히 입장을 내놨죠? 네,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강한 유감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쭉 후보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영하는 뜻을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는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 대신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오랫동안 찬성해왔던 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일방적인 기습 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천 무효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컷이 있으니까 각 후보에게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행돼야 됩니다.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정수력도 들어오면 이제 북하고 이제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겠네.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자, 한 번에 쭉 연결해서 들려드렸네요. 심상정 후보는 그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지금 어제까지는 컷이 따로 없었어요. 네, 오늘 뭐 따로 입장이 나오면 내일 소개드리기로 하고 본인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입장대로 말을 했죠, 거의. 예. 네, 그렇죠. 심상정 후보 음성이 없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차기 정부에서 사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살짝 다른 그러니까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승인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따로 했어요. 이제 찬성 입장이긴 하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전격 반입은 문제 있다. 뭐 이런 네.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드 문제는 그래서 아마 다음 토론, 남은 두 번 토론회에서 지금까지하고는 또 양상이 다른 논쟁이 오가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다음 정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찬반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미 들어온 거니까,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자, 네, 물론 남은 토론회가 경제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아직 그 이슈들을 한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이 할 말이 있어 하게 될 때, 토론 사회자들이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네. 유일하게 손석희 사장만 그걸 이제 계속 커팅했고, 예, 개입해서. 예, 물론 룰대로 하자고, 원래 약속한 대로. 거기서도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사법정책 관련이라면서 정치권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번의 토론회가 이제 선관위 주간 토론회고, 그리고 손석희 사장 정도로 토론을 개입해서 정리할 만한 사실 그런 역량이나 방송 경험이나 캐릭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좀 아무 시나 막 등장할 겁니다. 예. 자, 각 후보들의 어제 하루 행보 좀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안보 행보를 통해서 안정감 있는 후보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군, 경찰, 국정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국방안보특보단 출정식에 참석해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거수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삼국지 백전노장 황충이 자신의 품에 왔다라면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 컷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1000명의 황충과 함께 진짜 안보정권 창출에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출정식에 또, 혼란이 있었죠. 예. 네, 성소수자 회원 10명 가까이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연행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경찰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처벌에 반대한다고 하긴 했는데, 현행무역으로 잡혔으니까요. 이 이슈는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지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판을 전체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지만, 이 이슈가 그렇다고 사라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후보는요? 홍준표 후보는 대구 찾아서 지지 호소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TK표를 다지겠다라는 건데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보수층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대지응분제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컷을 들어보시겠습니다. 80%만 복원하면 이깁니다. 지금 급속히 복원 중에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선에 나왔을 때 마약을 했다고 고등학교 시절에 고백을 한 참여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거 다 용서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준표 후보 특유의 화법입니다. 네. 네. 이게 용서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일인데, 네. 비교가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속칭 대지응분제 논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뭐랄까요, 돌파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 사안을 어쨌든 돌파해내고 있긴 합니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면. 자, 다음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에 처음으로 강원도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마크롱 프랑스 대선 후보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 1번 당, 2번 당 모두 비판했습니다. 컷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원내 의석 하나도 없는 신생 중도정당 후보입니다. 그런데도 프랑스의 60년 양당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대선에서도 국민들께서 그 같은 대변혁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 깨부셔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프랑스 대선을 직접 언급한 우리 후보가 처음으로 나왔네요. 예. 프랑스 대선의 의미를 짚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제 본인이 이제,
의원수가 너무 적지 않냐라는 공격을 받는 데 대해서 프랑스 대선을 들어서 이제 반론을 한 것이죠. 자, 그 외에도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보 단일화 이야기하는 쪽이 음해하는 쪽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바른정당이 음해를 한다는 건가요? 네. 아마도 이제 후보 단일화 할 거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는 민주당에 하는 얘기겠죠. 자, 다음 후보요. 네, 유승민 후보는 최근 단일화 논의에 다시 한번 완주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예. 어제 서울에서 유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일일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질문을 직접 받기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바른정당의 첫 번째 대통령 후보인데 우리 아직 시끌시끌하고 내부에서도 저는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만 보고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저 길로 옳은 길로 가라 그러면 제 용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했던 유세 현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가장 뭐랄까 이 단일화 국면에서 분명한 얘기는 뭐냐면 5월 9일 날 투표소에 가면 내 이름이 있을 거다. 예. 그렇죠.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쇄될 지금 이제 단일화 시한을 그때로 잡았는데 29일요. 예. 나는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예. 투표소에 가면 내 이름이 있을 거다. 예.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울산 찾았습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라는 곳과 정책협약식을 열었는데 이것은 국내 8개 조선소 노조가 연대한 단체입니다. 또 협약식 직후에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한 20대 남성이 TV토론에서 성소수자 편에서 시간 할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발언하자 심 후보가 해당 남성을 껴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또 탈핵운동 관련해서 탈핵하겠다라는 서명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가 자기 지지층만 정확히 자극한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 역시 자기 지지층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유세를 해보면,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30km 이내에는 비상계획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30km 내에 370만이 살아요. 그 다음에 월성 30km 안에는 130만이 살아요. 그 안에 다 월수상 보리 비상계획 구역에 우리 울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네. 원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최고 피해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 울산에 가서 사실 울산의 이 현장에는 이제 조선업종 노조연대 그렇죠. 정책 협약식 맺는 곳에 가서 조선업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 네, 했습니다. 부울경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약식도 했습니다. 자, 각 후보들의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중요한 발언들이 있었는지 짚어봤고요. 자, 지금 최순실 재판이 한참 진행되죠. 네, 뇌물죄와 관련된 게 이제 막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뇌물죄와 관련된 재판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뉴스로 들었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으로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참 특검에서 나왔던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정과 부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전 자택에 돈이 있다라는 장시호 씨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특검 가서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공판에서 나온 이제 증언 중에 기자들이 캐치한 대목인데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돈으로 결국 그 정유라 씨와 그 딸을 학교도 보내고 평생, 그 여기서 평생이 중요한 거죠. 평생을 그 돈으로 키워주라는 건데, 평생이면 얼마일까요? 본인 정유라 씨하고 그리고 그 자녀까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일가의 씀씀이로 보자면 이게 10억 20억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10억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네, 모녀가. 손자가 어립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이 집안의 씀씀이로 보면 몇백억에서 막 천억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성완종 그 당시 사건 때 비타오백에 가득 채우면 1억이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죠? 5만 원권으로. 네,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 박스에 대충 10억,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금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으나 금고가 커봐야 아마 사과 박스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네. 10개 들어가도 100억대인데 100억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그러진 않았을 거로 같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을까. 예. 5만 원권으로 그 금고를 가득 채웠다. 그래도 평생 먹고 살 돈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쪽 집안의 규모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현금도 있고 뭐 채권이나 혹은 금괴 뭐, 이런 형태가 예. 아닐까. 그거를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뺐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좀 압수수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대면 조사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보니까 놓쳤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뉴스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는 없어졌겠죠. 아마도. 이미 또 그 집을 팔았고요. 팔았던 예. 것도 연결되는 게 아닐까 예.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장시호 씨의 지금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이라면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고 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났냐고 할 수 뭐 해명이 안 되니까 출처가 집을 팔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사라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게이트 관련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별도의 특검이 혹은 법률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간단하게 정하면요. 네, 박채윤 씨도 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8일에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박채윤 부부 사업에 특혜줬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채윤 씨는 특허 분쟁을 겪고 있다는 자료를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직접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진술이에요. 제가 보기엔.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통령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 부탁드렸다가 아니에요. 이거 잘 보면 본인은 특허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허 분쟁 자료 가져오라고 요청해가지고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특허 분쟁의 당사자인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중소기업 지원인이 이런 걸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개인 의원인데, 그죠? 개인 의원의 이권 분쟁인데 대통령이 왜 걱정을 해서 거꾸로 대통령이 그거 가져오라고 했느냐. 갖다 준 게 아니라 요청을.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건데, 과거에 최순실 씨가 중국, 중동, 여기에 이제 미용 성형 센터 프랜차이즈를 진출하려는 사업을 계속 구상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죠. 무리하게 중국 VIP도 막 그런 치수를 해준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외교상의 무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자신의 이권으로 이해했다라고 생각되는 정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이권 사업인
그리고 이권 사업이 분쟁이 걸렸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개인 의원이 겪고 있는 작은 분쟁을 가져와 보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사업의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최순실 씨의 노력이었고, 예. 그 구상 속에서 사실은 들여다보면 또 찾아낼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최순실 특검이 밝혀낸 거는 사실 빙상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보좌관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음 대통령과 얘기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사안이 이 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바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미국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강력히 요청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심이 드는데 다음 정부에서 이제 철저히 따져야죠. 누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후보들은 당연히 입장을 내놨죠. 네,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강한 유감 표시했습니다. 또 예, 다른 쭉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영하는 뜻을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는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 대신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오랫동안 찬성해왔던 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일방적인 기습 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천 무효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본인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입장대로 말을 했죠. 거의. 예. 네, 그렇죠. 심상정 후보 음성이 없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차기 정부에서 사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살짝 다른 그러니까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승인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따로 했어요. 이제 찬성 입장이긴 하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전격 반입은 문제 있다. 뭐 이런 네.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드 문제는 그래서 아마 다음 남은 두 번 토론회에서 지금까지하고는 또 양상이 다른 논쟁이 오가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다음 정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찬반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미 들어온 거니까,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과 법, 그리고 혐오와 사회적 감수성의 관점에서 다음 대선에서도 이 이슈가 계속 등장해 논쟁되어지길 개인적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사회의 집단적 성숙도는 얼마나 다양한 이슈가 얼마나 폭넓고 진지하게 논쟁되어지는가에 달려있으니까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주한미군이 운영할 사드 장비가 어제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반입됐습니다. 대선 전에 배치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군도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만약에 1주 후에 2주 후에 배치될 거였다면 이렇게 설명 안 했겠죠. 예. 군도 다음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JTBC 토론회에서 벌어졌던 동성애 공방이 어제 하루 계속 이슈가 됐습니다. 애초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이슈를 제기했고 그 이슈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득이 될 것인가 하는 선거공학적 계산과는 무관하게 이 이슈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등장했다는 자체는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대선 당락을 가르는 키워드는 수십 년째 지역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에서 겨우 2개의 키워드가 수십 년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왔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동성애 이슈는 이미 수십 년간 논쟁되어 왔던 서구 사회조차 여전히 가장 첨예한 쟁점 사안일 정도로 복합적인 이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종교와 상식, 인권 저희가 컷이 있으니까 각 후보에게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행돼야 됩니다.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정수백도 들어오면 이제 북하고 이제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겠네.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자, 한 번에 쭉 연결해서 들려드렸네요. 심상정 후보는 그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지금 어제까지는 컷이 따로 없었어요. 네, 오늘 뭐 따로 입장이 나오면 내일 소개드리기로 하고